JP 모건의 역사. 전조 JP 모건 체이스, JP 모르간 체이스 앰퍼샌드 코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되고 가장 크며 가장 유명한 금융기관 중 한 곳이다. 1799년 뉴욕에서 설립된 이래 고객들의 요구에 부응하면서 성장해왔다. 50개국 이상의 지점을 둔 글로벌 금융서비스 회사가 된 JP 모건 체이스는 세계 최고 금융 브랜드 두 곳, JP 모건과 체이스가 결합해 탄생했다. JP 모건 체이스는 투자은행의 선두주자로서 소비자, 중소기업 및 상업은행을 대상으로 한 금융서비스, 금융거래 처리, 자산관리 및 사모펀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미국과 세계 유수의 많은 나라들의 수백만 고객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지금으로 성장하기까지 오랜 세월 동안 1000곳 이상의 금융기관들이 합해져 만들어졌다. 그중 유명한 은행으로는 JP 모건, 체이스 맨해튼 뱅크, 뱅크원, 매뉴팩처러스 하노버 트러스트, 케미컬 은행, 퍼스트 내셔널 뱅크 오브 시카고 및 내셔널 뱅크 오브 디트로이트가 있고 이들 각각은 금융산업의 혁신과 미국 및 글로벌 경제의 성장에 긴밀한 관련이 있다. 시작. 미국의 상업은행은 독립전쟁 직후 문을 열기 시작했다. 초기 미국 은행들은 자금 대출, 예금 보호 및 통화로 사용되는 지폐 발행을 통해 미국의 경제 및 산업 성장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뱅크 오브 뉴욕, 뱅크 오브 뉴욕. 이 뉴욕시에 최초로 문을 연 상업은행이었다. 그 후 경쟁자 없이 지내다가 1799년 해밀턴의 정치적 경쟁자였던 미국 상원의원이자 추후 부통령에 오른 아론 버르가 뱅크 오브 맨해튼, 더 뱅크 오브 더 맨하탄 콥을 열게 된다. JP 모건 체이스도 버의 이 신출내기 은행의 발자취를 따라가게 된다. 뱅크 오브 맨해튼의 출발은 흔치 않았다. 처음 버가 이끈 뉴요커 그룹 해밀턴도 포함되어 있었음. 은주 정부로부터 로허 맨해튼 주민들에게 수돗물을 공급하는 회사를 인가받았다. 버가 제출한 계획서에 따라 받아낸 인가서에는 회사의 초과 자본을 미국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 어떤 활동에도 사용할 수 있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다. 버는 이 조항을 통해 은행을 설립했다. 상수도 회사 맨해튼, 더 맨하탄 코, 은 소나무의 속을 비워 수도관을 만들어 이를 로어 맨해튼 일대에 깔았고 1842년 수돗물 공급을 시작했다. 하지만 뱅크 오브 맨해튼이 이 상수도 회사보다 더 오래 존속했고 미국 내 선두 금융기관 중 하나가 되었다. 성장 1800년대 미국이 확장되고 다변화되면서 전국에 속속 새로운 은행들이 세워졌다. JP 모건 체이스는 많은 초기 은행들과 역사적 관계가 있다. 1812년에 설립된 오하이오의 최초 은행 중 하나인 웨스턴 리저브 뱅크, 1834년에 설립된 세컨드 스테이트 뱅크 오브 인디애나, 더 세컨드 스테이트 뱅크 오브 인디아나, 1851년 일리노이에서 영업을 시작한 스프링필드 마린 앤 파이어 인슈어런스, 스프링필드 마린 앤드 파이어 인슈어런스 코가 대표적이다. 스프링필드의 최초 고객 중 하나가 $310를 예치한 에이브러햄 링컨이었다. 이 세 개 은행 모두 2004년 JP 모건 체이스와 합병한 뱅크원의 전신이었다. 1800년대 초반에는 은행 인가권이 개별주에 있었고 일부 주에서는 은행 인가를 아주 까다롭게 하거나 여당이나 주지사의 정당 소속 설립자들에게만 해주곤 했다. 금융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점점 커지자 기업가들이 은행을 설립할 방법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따라 일부 은행은 산업 또는 상업 분야에서 갈라져 나왔다. 뉴욕 매뉴팩처링 코은 1812년 면방직 기계 제조업체로 출발했지만 5년 후 은행으로 바뀌었다. JP 모건 체이스의 가계도에 자리 잡고 있는 매뉴팩처러스 하노버 트러스트 코의 전신이었다. 1823년 뉴욕 케미컬 매뉴팩처링 코은 처음 그리니치 빌리지의 공장에서 의약품, 페인트 및 염료를 생산하는 회사였다. 이후 1824년 맨해튼은 초과 자본을 이용해 더 케미컬 뱅크를 설립했고 1996년 JP 모건 체이스의 가계에 합류하게 된다. 19세기 중반, 남북전쟁 직전인 1860년에 이르자 미국 전역에 1500곳이 넘는 상업은행이 영업 중이었고 약 7억 달러 상당의 대출이 행해져 있었다. 남북전쟁으로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당시 미국에는 통일된 국가통화가 없었다. 대신 개별 은행들이 은행권으로 지폐를 발행하고 있었다. 이 시스템 초기에는 큰 문제가 없었지만 다양한 은행들이 발행한 다양한 형태, 크기 및 색상의 은행권 7,000종 이상이 유통되면서 비효율성과 혼란이 초래되었다. 1862년 연방이 전쟁자금 조달을 위해 그린백 지폐를 발행하자 상황이 바뀌었다. 1863년 국가은행법 내셔널 뱅킹 액트이 통과되었고 미국은 연방인가은행과 주인가은행으로 이뤄진 이중 시스템을 채택하게 된다. 여기서 태어난 기관 중 하나가 1863년 연방인가번호 8번을 받은 퍼스트 내셔널 뱅크 오브 시카고였다. 이 퍼스트 내셔널은 1998년 뱅크원의 지사로 편입된다. 법 시행 초기에는 소수의 은행들만 연방에 인가를 신청했지만 1865년 연방정부가 주인가은행들에서 발행한 지폐에 10%의 세금을 부과하기 시작하자 신청은 물밀듯이 이어졌다. 1868년이 되자 주인가은행은 총 247곳이 남은 반면 연방인가은행은 1640곳으로 늘어났다. 주인가은행들이 완전히 사라질 것이라는 게 대부분의 생각이었지만 놀라만한 전환이 일어났다. 주인가은행들이 지폐 발행 대신 이자 지급 요구불 예금, 언제든지 찾을 수 있는 예금을 발명해낸 것이다.
미국주 인가 은행들은 이 새로운 서비스를 한껏 활용하면서 다시 증가했고 1894년이 되자 연방 인가 은행의 수를 앞질렀다. 오늘날까지 이런 두 가지 형태의 은행들이 영업 중이며 다양한 규모의 은행들이 주, 연방 및 국제시장에서 중소기업, 대기업 및 소비자들의 요구에 부합하면서 미국의 분권화된 금융 시스템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남북전쟁 이후 심각한 경제 침체기 10년 동안 75세의 월스트리트 출판가 겸 은행가였던 존 톰슨, 이 1877년 맨해튼의 방 하나짜리 사무실에 체이스 내셔널뱅크를 설립했다. 링컨 정부의 재무장관이자 오하이오 주지사와 미국 대법원장을 역임한 살몬 P. 체이스에서 따온 이름이었다. 이 은행은 곧 존경받는 환거래 은행이 되었고 20세기 초반에 대규모 기업 비즈니스를 개발하면서 급속도로 성장했다. 1930년이 되자 자산 규모 27억 달러의 세계 최대 은행으로 발돋움했다. 1955년에 뱅크 오브 맨해튼과 합병해 체이스 맨해튼 뱅크, 더 체이스 맨하탄 뱅크로 사명을 변경했다. 20세기 벽두의 금융은 오늘날과 여러 면에서 달랐다. 당시 주요 금융규제 당국이었던 대부분의 주 정부들은 지점 설립을 금지하거나 엄격하게 제한했다. 소형 은행들의 지점 개설을 인가하게 되면 대형 은행들과의 경쟁에 곤란을 겪게 될 우려 때문이었다. 결과적으로 미국 은행 대다수는 1업소 은행이었고 규모도 작았다. 1898년 뉴욕시가 뉴욕시티 은행의 뉴욕 내에 5개 지점 개설을 인가하면서 은행 지점 개설에 물꼬를 트기 시작했다. 케미컬 뱅크의 전신 콘 익스체인지 뱅크, 더 콘 익스체인지 뱅크는 새로운 규칙을 빠르게 활용해 4년 만에 12개의 지점을 개설했고 곡물 상인 대출에 집중하던 데서 벗어나 일반인들에게까지 서비스를 넓혔다. 1904년 뉴욕시의 지하철이 개통되자 이 은행은 통근자들을 노려 지하철 노선을 따라 주거 지역에 지점을 열었다. 1913년 의회는 통화 공급을 규제하고 경제를 관리하기 위해 연방준비제도 페더럴 리저브 시스템을 설립했다. 단연간 JP 모건이 비공식적으로 해오던 미국 중앙은행의 역할을 이제 연방준비제도가 공식적으로 이어받게 되었다. 1920년대 은행들은 넉넉한 대출 자금을 보유하고 있었지만 대기업들은 대출보다는 주식시장과 채권시장을 통해 필요한 자금 대부분을 조달했다. 결과적으로 은행들은 새로운 대출처를 찾아 나섰다. 여기에는 주식시장 투기꾼들도 해당되었다. 주식시장이 상승하면서 이들을 대상으로 한 대출이 견실한 수익을 가져다 주었다. 하지만 1929년 10월 시장이 폭락하자 많은 대출이 채무 불이행에 빠졌다. 금융산업의 역사에서 1930년대가 가장 어려운 시기였을 것이다. 시장 붕괴 이후 수천 곳의 은행이 어려움을 겪었던 이유는 대출 손실, 예금 인출, 부족한 준비금 때문이었고 일부의 경우이긴 하지만 1920년 행한 투기적 투자로 인한 손실도 큰 비중을 차지했다. 자본이 충분하고 잘 경영되던 은행들도 전국을 휩쓴 금융공황을 견디지 못했다. 1932년 6월 시카고 최대 은행 퍼스트 내셔널에서도 예금 인출 사태가 시작됐다. 이 은행이 부실하다는 주장이 담긴 신원미상의 전단이 뿌려진 후였다. 1931년 10월 내셔널 뱅크 오브 커머스 위 총재 제시 존스가 은행 총재들과 비밀 회동을 갖고 125만 달러를 모아 파산한 은행들을 지원하자고 주장했다. 일부 은행가들은 그나마 부족한 자본을 위험에 빠뜨리고 싶어 하지 않았지만 존스는 은행 2곳만 파산하더라도 도시 내 전체 은행들에게 파급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마침내 구제안이 합의되었고 여기에는 존스의 내셔널 뱅크 오브 커머스가 파산 가능한 은행 한 곳을 흡수한다는 계획이 포함되어 있었다. 존스의 리더십에 힘입어 대공황 기간 동안 휴스턴에서 단 한 곳의 은행도 파산하지 않았다. 2차 세계대전 1933년 4천 곳이 넘는 은행이 파산했지만 금융산업은 서서히 시장 붕괴의 트라우마에서 회복해 안정을 찾기 시작했다. 1934년이 되자 파산한 은행은 61곳으로 줄어들었고 이후 8년 동안 매년 평균 53곳의 은행이 문을 닫았다. 1941년 미국이 2차 세계대전에 참전한 후 미국의 상업은행들은 다시 한번 $10 상당의 소액전쟁 채권 유통기관 역할을 하게 되었다. 전쟁이 끝나자 미국 인구 중 60% 이상이 전쟁 채권을 보유하게 되었고 금액으로 총 1860억 달러에 달했다. 전쟁 기간 중 수십만의 은행 직원들도 군에서 복무했다. 금융의 세계화, 전후 금융시장이 서서히 세계화되기 시작했다. 1965년 당시 해외에 지점을 개설한 미국 은행은 단 12곳에 불과했다. 여기에는 JP 모건 체이스의 전신이었던 체이스 맨해튼 뱅크, 케미컬 뱅크, 퍼스트 내셔널 뱅크 오브 시카고, 매뉴팩처러스 하노버 트러스트 및 모건 개런티 트러스트가 포함된다. 체이스의 전후 확장은 데이비드 로펠러에 의해 주도되었다. 그는 2차 세계대전 동안 육군 정보 장교로 복무한 후 1946년 해외 담당 부서의 부팀장으로 이 은행에 합류했다. 그는 1949년 체이스의 부사장, 1961년 사장 그리고 1969년 CEO로 승진했다. 1947년 체이스는 미 군당국의 요청으로 전후 최초로 독일과 일본의 지점을 개설했다. 이들 지점은 기존 런던과 파리의 지점들과 제휴했으며 이후 전 세계의 소속 추가 지점을 개설했다. 1970년대 체이스는 40곳의 신규 지점, 대표사무소, 계열사, 자회사 및 합작회사를 개설했다. 여기에는 1973년 개설된 역사적인 두 곳이 포함된다. 모스크바에 대표사무소를 개설하면서
1920년대 이래 소련에 개설된 최초의 미국 은행이 되었고 1949년 중국 혁명 이후 최초로 중국 뱅크 오브 차이나와 외환 결제 제휴를 맺었다. 전상화 JP 모건 체이스의 일부 전신들이 홈뱅킹 개발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1980년 뱅크원은 초기 온라인 홈뱅킹 서비스 중 하나를 개발하고 시험했다. 채널 2000이라는 이 서비스는 은행 고객들이 TV 화면을 통해 은행과 백화점 계좌를 보면서 결제와 이체를 할 수 있게 해주었다. 이 서비스는 일반 전화선을 통해 이뤄졌다. 오늘날 홈뱅킹에 사용되는 인터넷은 1987년까지는 상용화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1983년 케미컬 뱅크는 프론토를 통해 최초로 본격적인 온라인 뱅킹 서비스를 시작했다. 고객들은 가정용 컴퓨터, 모뎀 및 소프트웨어를 통해 청구서 납부, 자금 이체, 계좌 잔고 확인, 수표 발행 상한 및 잔고 검토를 할 수 있었다. 케미컬 뱅크는 처음 뉴욕에서 이 서비스를 시작한 후 전국 은행들의 라이선스를 제공했고 이어 중소기업용 서비스도 도입했다. 체이스 맨해튼 뱅크는 1985년 스펙트럼이란 전자홈 뱅킹 서비스를 시작했다. 고객들은 이 서비스를 통해 은행 거래는 물론 체이스와 제휴한 증권사를 통해 주식도 거래할 수 있었다. 새로운 2000년대 2014년 10월 JP 모건은 상품 거래 부문을 8억 달러의 머큐어리어에 매각했다. 일부 원유 및 금속 잔고와 기타 자산을 제외하고 초기 평가 가치 35억 달러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었다. 2016년 3월 JP 모건은 선진국의 석탄 산업과 발전소에는 자금을 제공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2016년 9월 JP 모건은 인베스트 클라우드에 지분을 투자했다. 또한 같은 해 쿼럼이라는 이더리움 네트워크의 개인용 인가 버전을 개발 중이라고 발표했다. 2016년 12월 웬델 투자회사의 전직 임원 14명이 세금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았고 JP 모건 체이스 또한 공모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장 베르나르 라폰타, 진 버나드 라폰타는 내부자 거래와 허위 정보 유포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고 150만 유로의 벌금이 부과됐다. 2017년 3월 JP 모건 체이스의 전 직원 로렌스 오브레켄이 이 500만 달러 이상의 공금을 횡령해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한 혐의를 인정했다. 2017년 6월 CEO 후 매트 잠즈가 은행을 떠났다. 2017년 12월 나이지리아 정부는 JP 모건을 상대로 8억 7,500만 달러 상당의 소송을 제기했다. 나이지리아 정부는 JP 모건에 의해 이 돈이 부패한 전직 장관에게 흘러갔다고 주장하면서 너무 태만한 조치였다고 비난했다.